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엄윤호입니다. 이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괴롭힘, 또 노동력의 착취, 성추행까지 최근에 이 같은 갑질 폭로가 우리 지역 진안과 김제, 완주, 장수 등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명의 투서로 사회복지시설장들에 대한 인권 침해 의혹들을 폭로하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 폐쇄적인 시설 분위기, 또 가족 중심의 족벌 경영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골마 터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와 연계되는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의혹들을 해소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갑질 폭로 근본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내부의 문제점과 원인 짚어보고요. 사후 대처를 위한 행정 시스템과 조직문화 개선 등의 재발 방지 방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전주 중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도민들은 사회복지시설의 내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지난 김제 완주에서는 갑질 논란이 불거졌었고, 그 장수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성인으로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었잖아요. 그 인권과 소통이 중시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너무 안타깝고요. 투서 내용만으로는 피해 대상자와 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도 갑질 논란이 많이 있는데 약자를 이렇게 깔아뭉개는 강자는 참 씁쓸한 것 같습니다.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부조리 폭로는 그동안 얼마나 복지계가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해요. 폭로된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나 마녀사냥식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 생길 가능성도 있으니까 철저한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친인척이나 아는 사람 위주로 운영되기도 하니까 문제를 또 키우고 있는 느낌인데, 시설의 사유화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계기로 한골탈퇴하고 피해자나 신고자를 보호해주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도 제대로 된 노조도 없는 곳이 많다고 들었는데,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행정이나 정부에서 철저한 지도 감독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네, 사회복지시설 갑질 폭로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분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명숙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전북 희망나눔재단의 양병준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주 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 대표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지역에 관련된 사회복지 이 강론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말이죠. 윤명숙 교수님, 사회복지 제도가 언제부터 또 시행이 됐는지, 사회복지사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양성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에 좋은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도 언제까지 이렇게 문제들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수님 차원에서는 참 많은 사회복지사들을 배출해내는 그런 교수님으로서 참 안타까움이 좀 크실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이 34년 차 사회복지사예요. 네, 네,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20대 때에 말하던 문제들이 예. 하나도 개선이 되지 않고 지속이 되어온 거죠. 예.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갑질이나 또 사회복지사의 인권 문제들에 대해서는 수십 년 동안 수차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예. 다만 이제 최근처럼 이렇게 본격적으로 등장하지는 못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나 이제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사회복지 기관이라는 것은 다른 일반적인 기관하고 다르게 인간의 존엄과 예. 인간의 인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그런 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거는 양상이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가 그 어렵던 그 민주화를 이뤘는데 3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정치의 민주화는 이룬 듯하나 공동체나 집단의 민주화, 분야의 민주화는 아직 멀었다. 어찌 보면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사회복지도 아직 갈 길이 먼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전국 어디 논할 것 없이 예외가 없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현 주소라고 생각해야 될 텐데 양병규 국장님과 문태성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론적인 측면에서 본인들의 그 느낌을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문태성 대표님. 예, 저는 그 사회복지학과도 졸업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처음 취업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시설의 원장까지도 했죠. 뭐 생활지도원부터 팀장, 사무국장, 시설의 원장까지도 해보고 지금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사회복지시설을 감시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제가 시설에서 근무했을 때에도 시설의 종사자들이 신고할 데가 없어서 신고를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예. 신고를 해도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고 또 제대로 뭐 조사가 안 됐으니까 제대로 처벌도 안 되겠죠. 예. 또 오히려 신고를 하면 신고한 사람만 불이익이 올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예. 하나같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죠. 예. 신고할 데가 없어서 신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민주화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회복지시설 또는 전반적인 인터넷 발달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권의 좀 의식들이 좀 많이 강조되는 이제 현재 사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굳이 사회복지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사자들도 이런 갑질 문화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을 통한 고발 또는 익명을 통한 고발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봐야죠. 예. 사회 전체적으로 꼭 뭐 사회복지 시설 내뿐만 아니라 어떤 갑질 문화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네. 이런 것들이 함께 이제 힘입어서 많이들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더 많이 더 드러난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접수되는 것들이 더 많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원래가 많았는데 이제서야 터져 나오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양병준 국장님?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뭐 닭이 먼저 계란이 먼저 이런 질문 같기도 한데 예. 원래 있었던 것 같고요. 유사일에 뭐 이런 갑질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고 우리 지난 가깝게는 박근혜 탄핵 때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많이 외쳤었고 예. 그때 분위기로만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성숙하고 뭔가 이렇게 변화와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예. 우리 시민사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큰 거대 권력이나 지방 권력에 대해서 많이 감시를 했었고 사회복지 현장은 어쨌든 본인들이 어떤 봉사, 헌신 차원으로 수고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시나 비판의 눈초리를 바라보지 않았고 애쓴다, 고생한다 이런 눈길로 바라봐졌었는데 그 내부에서는 그런 심각한 조직 문화, 군대 문화처럼 예. 또 과도한 성과주의, 또 위탁을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제도적 모순들이나 불합리한 구조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전속되어 왔던 것 같고 지금 급변하는 사회 변화나 흐름에 맞물려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김연아 땅콩 회항 사건부터 해가지고 갑질 문제가 두드러지게 됐고 우리 사회의 미투 문제가 터지면서 사회복지계는 여초 집단이거든요. 여성들이 한 70% 이상 되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 침묵에 좀 가까웠지 않았나라고 예. 했었는데 세대들이 많이 바뀌는 거죠. 얼마 전에 뭐 90년대생이 온다 이런 얘기 됐지만 이제 그렇죠. 2000년대생들이 우리 사회에 진출하면서 급격하게 변하는 그런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 인식 차이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는 어떤 시대적 흐름 속에서 터져 나온 것들인 것 같아요. 예, 뭐 이 시간에 그 시대적인 전체적인 상황을 다 짚어볼 수는 없으나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있었습니다. 많은 영화와 많은 행사, 많은 언론에서 주목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반짝 뭔가 사건이 터지면 그때만 좀 반짝하고 또 잊혀지고 아마 사회복지도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도간이라는 영화 이후에 전주의 자리먼 그리고 장수 베델 또 무주 하은의 집 그 이후에 또 우리 완주 진안 뭐 김제 할 것 없이 사회복지 시설의 장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불거져 나와서 오늘 그 내용으로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병준 국장님이 뭐 그 정리를 한번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과 문재승 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직장갑질 119라고 하는 데서 저희가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이 돼서 설문조사 같은 걸 했는데 그때 한 1년 동안에 접수된 제보건이 거의 2,000건에 가깝거든요. 갑질이요. 예. 근데 그중에 유기에 의한 경우가 90%예요. 직장 내 유기에 의한. 그리고 성희롱 가해자가 대부분 직장 내 어떤 괴롭힘까지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한 70% 정도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그 피해자는 대부분 한 80% 이상이 여성인 걸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예. 우리 전북 지역에서도 한 500건 이상 그렇게 그 상황들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지난 건이나 여기 김제 건 같은 걸 말씀드리면 지난해도 어쨌든 그 유기에 의한 폭언, 갑질, 그다음에 이제 전체 조회 때마다 한 사람을 겨냥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폭언하고 비교하고 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김제 같은 경우는 뭐 그 불투명한 예산 집행, 그다음에 불공정한 인사, 그다음에 성추행까지도 있었던 내용인데 예. 뭐 김제가 지금 현재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지점들이 있어서 저희는 거기가 계속 좀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어떤 뭐 친근감이 표시라는 이유로 여성한테 볼터치를 한다거나 스킨십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완주 국제원 같은 경우는 그 직원을 부당해고를 했었고 노동부에서 복직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직
판결에 대한 불이행을 했던 거죠. 그 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장수 같은 경우는 뭐 성희롱 성추행건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바로 이례적으로 장수권에서도 되게 빠르게 그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해서 현재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윤명숙 교수님,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곳을 많은 시민들, 도민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런 뉴스들이 나가고 나면 저곳은 뭔가 문제가 항상 일어나고 있는 곳이야. 그런데 시설 내에 보호받아야 될 분들, 또 생활해야 될 분들, 또 함께 일하시는 종사자분들 서로 신뢰와 존중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또 대부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전체적으로 좀 먹물이 이제 튀기는 그런 현상까지 오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역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양변희 국장님 하셨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장에 대한 폭력 투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내부 고발을 하기 어려운 그런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시설에 대해서 폐쇄성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우리가 일단 1번 사회복지 기관에 대해서 천사 이미지는 좀 버렸으면 버리자. 좋겠어요. 예, 저희는 천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사람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주는 기관이다 보니까 사람끼리의 관계가 되게 중요시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 시설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갑질이라든가 기관장의 문제들 또 이런 힘으로 굉장히 위압을 가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복지 조직만은 절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종교시설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무수히 많죠. 그렇죠. 다만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에 대한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 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데 문제는 아까 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대표적으로 사회복지사 협회조차도 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됐을 때는 징계를 받고 그다음에 조사를 했을 때 소명을 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한테 또 소명을 받고 징계에 대해서도 이의 절차를 받고 이런 식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140만 명 사회복지사라는 어마어마한 거대 조직이고 사실은 모든 정치인이 사회복지사 협회나 이 사회복지사 조직, 사회복지 조직을 주목하는 이유가 일단 표 아닙니까? 그만큼 이 사회복지 복지사회에서는 피할 수가 없는 조직이고 피할 수가 없는 우리의 당면한 굉장히 우리 주변에 있는 친근한 기관들인데 이런 절차적인 정당성이 이번 경우에도 역시 지켜지지 못했던 이유가 구성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신속하게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119 전화하잖아요. 국민들이. 그렇죠. 그리고 가정폭력이나 무슨 문제 있으면 1366 같은데 전화하잖아요. 사회복지는 응급 콜을 할 수 있는 데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데도 없고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골마 터지지 않을 수 있도록 중간 장치를 할 수 있는 조정 기구 같은 것이 부재해요. 그런 게 원인이라고 봅니다. 얼마나 이 상황 속에서 안타까우시면 책상을 쳐가면서까지 윤명숙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문태성 대표님 그런 장치가 지금 덜 다른 분야에 비해서 마련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이 계기로 해서 사회복지법인 조사 하겠다, 인권이나 갑질 조사를 좀 조사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도의 협조를 구해서 사업계획서를 좀 제가 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라북도 사회복지사협회의 위기대응센터를 만들었고 그 3월달에 그 3월달 이후로 지금까지 그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거기에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오늘까지 직장 내 갑질이라든지 문제로 접수된 건이 몇 건인지 물어봤더니 한 건 접수가 되었대요. 그것도 이제 어제 접수가 되었답니다. 즉 많은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종사자들이 신고하지 않는 것은 내가 불이익이 낙인을 찍히고 어차피 몇 명 안 되거든요. 그 문제 제기를 사람들을 보면 이것이 나도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 사회 내에서 어려운 현실이 예상이 저도 된다. 이제 현장에서 근무했다고 말씀드렸듯이 제가 만약에 다른 이 직장을 옮기 위해서 다른 직장에 이력서를 넣으면 그곳의 인사권자인 관장이나 원장들은 그 이력서에 과거에 있던 경력 기관에다 다 전화해요. 그 문태성 원장님 거기서 누가 근무했었다면서요. 그 직원이 우리 여기 이력서 냈는데 그 직원 어땠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지역 사례를 보면 지난 2월 지난 시작으로 김제 완주 장수 사회복지시설 기관장 이 사람들의 문제라면 이분들이 이런 다른 지자체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려고 할 때
역시 그분들의 소통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직능별이라고 해서 시설별로 또 협회들이 있어요. 예, 예. 협회대 원장님들은 전국적으로 또 소통을 해요. 회의도 아하. 갖고. 저도 원장일 때 뭐 정신요양시설협회 원장들 총회 원장들께 교류가 있거든요. 근데 또 그런 지금 원장님이나 기관장들도 처음에는 사회복지 시설의 사회복지사로서 근무를 시작하셨을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지는 예. 않아요. 그렇습니까?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2002년도에 시설 원장으로 했는데 그때 한겨레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실렸어요. 한국 사회복지 역사상 최초의 공개 채용 원장. 2002년도에 최초의 공개 채용 원장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기사를 보고 제가 그런 역사적 인물이라는 걸 알았는데요. 그만큼 사회복지 시설이 법인의 인맥 또는 그렇군요. 가족, 예, 혈연 예. 이런 것들로 기관장을 안치고 또 이제 그런 인맥들이 겉으로는 공개 모집을 통한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지만 예. 내적으로는 자기들이 인맥, 혈연 관계로 다 안치고 있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대개 이제 이런 기관장들이 사회복지 시설의 이제 장애인이나 노인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권 침해의 대부분의 그 가해자는 시설장들이에요. 예. 또 대표이사고 대표이사 겸 시설장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가끔 인권 뭐 이렇게 교육을 가다 보면 그 기관장들은 그 교육을 안 받거든요. 예. 종사자만 받아요. 근데 저 매번 행정이나 도나 시군의 공무원들 제가 만날 때마다 시설장들에게 교육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만들어라. 시설장들 네. 인사 먹고 그냥 자리 비워버린다. 근데 정작 시설에서 장애인이나 사회복지사들에게 갑질하는 사람은 시설장인데 시설장은 예, 예. 교육받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뭐 거죠. 공영방송이나 공조직과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지금 KBS의 전주의 총국장도 사장도 직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장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의 사회복지 시설장은 사회복지사로부터 시작해서 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2002년 문태성 대표가 처음이라면 네. 대부분의 이제 가족 중심의 어떤 법인 경영체가 더 많다는 많다라는 말씀이시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장이라고 하는 자리, 기관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이제 여러 이제 위기에 의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네, 거예요. 그렇죠. 이제 대부분은 결국에는 아니겠지만 기관장들을 시설장이나 원장들을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은 법인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법인의 인맥으로 들어온 사람들, 가족 형태 혈연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법인이 과연 지도 감독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예. 거죠.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는 특히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종교법인이 전체 사회복지 기관 시설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그렇습니까? 때문에 네. 이 종교법인의 경우에는 더구나 그런 폐쇄성이 훨씬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어서 아마 네. 기여를 했을 거라고 그러면 봅니다. 그런 기관장의 임기가 없습니까? 임기는 이제 보통 김제 사례를 좀 들어보면요. 김제 예. 같은 경우 김제시에서 위탁을 받은 거거든요. 예. 보통 사회복지 기관들은 위탁했을 경우에는 보통 5년을 기준으로 해요. 더 이제 짧기도 하고 더 늘기도 하는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예. 5년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임기가 보장되는 거죠. 뭐 기관장뿐만 아니라 종사자도 보장은 됩니다. 예, 네. 다만 그 다음에 또 법인이 바뀌느냐 안 바뀌는 거죠. 그러면 장기 그렇죠. 기관장을 그러니까 하시다는 현재 거죠? 거의 기관장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종신형에 가깝거든요. 예. 한번 딱 관장이 되면 거의 뭐 정년 때까지 유지가 되는 우리 앞서서 뭐 젊었을 때 관장 되신 분들도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관장 조건이 좀 강화되다 보니까 아마 예, 사회복지 기본 경력이 없으면 관장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러면은 뭐 그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예. 경력이 부족하더라도 네네. 근데 수가 이제 있었다. 갈수록 그런 조건이나 요건들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예. 이제 저도 이렇게 보면 중간 관리자 때 굉장히 개혁적이고 우리 지역에서도 열심히 했던 분들인데도 예. 기관장이 되고 나면 위치가 또 달라지고 또 사고 체계가 달라지고 마인드가 달라지다 보니까 예. 이제 관리자 마인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조직의 안정 그리고 이제 기존의 체제를 유지해야만 본인도 수월하잖아 일하기가. 그러니까 예, 그런 예. 것들을 더 오히려 강화시켜 나가고 그런 것들을 공고히 해나가고 하는 일들을 스스로 해나가는 것 같아요. 스스로. 교수님, 사회복지 시설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공공복지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사회복지 시설에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제 여기에 이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정부와 지자체가 그만큼의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여러 차례 아마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뭐 내부 고발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그런 현실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치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부분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인권 차원에서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네.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사회복지 종사자들 저희가 정신건강 실태조사 같은 걸 해보면
뭐 사회복지 읍면동 사무소 가시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고 있죠. 있어요. 예. 예, 많은 숫자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있는데 이분들도 3D예요. 공무원 중에서도. 왜냐하면 국민들은 복지가 권리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항의를 할 때 왜 그렇죠. 내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을 했냐 하면서 이제 동장님이나 면장님한테 못하고 예. 그 담당 공무원한테 하는 것처럼 즉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약 60에서 80%가 실제로 언어 폭력이든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모든 폭력이든 다 받고 있어요. 극단적 예. 선택하시는 분들이 나오시잖아요. 자살이 굉장히 예, 많죠. 예. 우울증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장치가 없었다는 얘기는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3년 전부터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금 지원을 받아서 일부 시작은 했지만 예. 굉장히 미약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지 뻔히 알기 때문에 제가 우울증에 걸렸어요라고 도움을 요청한다는 건 극히 힘들죠. 야. 예, 그리고 또 저 사람이 저한테 욕했어요라는 거를 신고하는 순간 자기의 경력은 여기에 점이 하나가 찍히게 되는 거니까 예,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되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요. 뭐 그 사건은 서울시청의 사건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저는 근본적으로는 그런 규정이나 조직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까지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거는 가해자 지원이라는 것을 이분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억울함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그렇군요. 양자 간에 이런 것이 빨리 우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예. 시설장이나 또는 일반 사회복지사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는 합심해서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단 하나의 약간 변수는 우리 사회가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더 좀 극명하게 드러난 게 완전한 파편 사회로 가고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 파편 사회가 세대 간 그 단절이 옛날부터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잖아요. 젊은 애들은 이렇다.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이 파편 사회 정도가 너무 극명해서 그렇죠.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분노 사회, 파편 사회라고 지정을 하기 때문에 저는 투서도 분노한 행동이에요. 내가 너무 분노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그런 행동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같이 통합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정말 조정할 수 있는 법과 정책과 그다음에 그런 기구를 우리가 빨리 전북이라도 먼저 서둘러서 시민단체들도 연합해서 만들어주자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노나 표출이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우리 복지계뿐만 아니라 실은 다른 영역에서도 제가 알기로도 검찰에 1년에 수천 건, 수만 건 익명 고발장이 들어가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와르르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도 한편 씁쓸한 것은 이렇게 익명 고발장으로 인해서 복지기관장들의 다툼도 해보지 못하고 네. 항복을 한 거거든요. 백기를 든 거거든요. 그만큼 사회복지 영역이 좀 폐쇄적이었고 갑질의 정도가 심했다라고 네, 좀 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그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윤명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시설 종사자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금 더 만들어주는 거. 두 번째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법인이라고 하는 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그 지자체로부터의 행정 감독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 법인도 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책임 추궁 내지는 책임을 다시 감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그 음성화되지 말고 조금 더 양성화돼서 노출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분야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제가 볼 때는 제도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거나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 토대는 된다고 보는데 예. 조금 더 이제 예를 들면 강력한 것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위기 대응 센터나 그다음에 이제 갑질이나 성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청 원칙을 적용해가지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행정에서도 관리 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현재 서류를 보는 것만 해도 인적 한계 그다음에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갑질 문제 같은 경우는 서류나 이런 것들로 정리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면담을 해가지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좀 특징들을 보니까 이사장이나 실은 관장의 어떤 가치관이나 마인드에 따라서 이 직장 내부 분위기가 많이 좌우지우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관장이 조금 마인드가 복지 마인드로 좀 무장되어 있고 직원들에 대해서 인권 존중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있으면 직원들을 배려하고 거기 이용인들이나 생활인들을 배려하기 때문에 그나마
분위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나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사장이나 기관장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조직, 이 기관 시설 문화가 완전히 좌지우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좀 뭔가 좀 더 제도를 보완해서 누가 온다 하더라도 그런 편차가 어떤 보편적인 수준에 들어갈 수 있게끔의 장치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이 되고 있지만 그런 법보다도 중요한 건 시설장의 마인드, 철학이 훨씬 더 현장에서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현재 보면 예.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너무나 극명하게 그 좌지우지 하게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예. 뭐 그런 면에서 잘하고 있는 시설장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물론 있죠. 예.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예방이 좀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의 사회복지시설 전반의 문제인 거고, 이것을 보조금이라는 국내 세금이 혜세가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 임금을 받는 종사자들도 세금으로 임금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 시설들이 그런 일들이 예방될 수 있는 구조적 대응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신고가 좀 자유롭고 보편적으로 쉬워야 된다. 예.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살인의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가장 큰 문제가 신뢰성이에요. 행정을 신뢰하지 않거든요, 종사자들이. 행정을 신뢰하지 않는데 행정이 어떤 대책을 내놔도 거기다 신고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신고건이 없는 거예요. 왜 행정을 신뢰하지? 철저히 조사해서 그 후에 후속 조치, 처벌에 대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신고자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이 불신이 팽배하고 있는 거죠. 예. 이 불신을 신뢰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이 첫 번째인데, 그러려면 행정 공무원들이 숫자가 부자고 예산이 없어서 인력을 더 충원하지 못한다면 민간의 인권 전문가들이라든지 시민사회단을 진영하고 호흡을 해서 그분들에게 역할을 줘서 그분들이 이끌어내는 것들을 통해서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들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근데 행정은 이것을 좀 거부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회복지사 협회 내에 완전히 독립된 기구로 인권센터를 두어서 거기는 정말 사회복지사 협회나 하고는 상관이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면 저는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그 출근하다가 차량이 인터체인지를 막고 있어가지고 큰 트레일러가 고장이 나서 전화를 했더니 예. 1번 119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여기 아니라고 그래서 다시 또 110으로 하라 그래서 했더니 묻더라고요. 담당자가 그 연결 지방도예요, 국도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빼야 되니까 출근해야 되니까 내가 지방도인지 국도인지 모릅니다 했어요. 이런 똑같은 상황을 우리 사회복지사들도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협회 내에 이런 인권센터가 있고 여기에 신고가 들어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자체 협회의 규정에 따라서 엄격하게 진행을 하고 여기에서 제한된 것, 징계 결의가 된 것을 협회에서는 운영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그래도 이게 처리가 안 되면은 행정기관이나 또는 이 고발 고소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가라는, 저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도 사실은 협회가 잘못한 것이 사회복지사 협회의 인권위원회가 구성은 돼 있었지만 실제로 위원이 선임이 되어 있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완하자는 겁니다. 저 조금 더 붙이면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북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지난해 당사자였던 거고요. 또 김제 같은 경우도 김제시 지회장이었어요. 그리고 뭐 군산도 군산 지회장이었던 거예요. 사건의 당사자들이 사회복지사협회 임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협회 임원들이 대부분 아까 뭐 윤리, 권익, 뭐 인권 관련된 조사위원들도 다 시설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제가 그 두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사회복지사의 날이 있죠.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도 당연히 포함되겠습니다만 제가 가끔 가서 이제 행사 진행을 봐요.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이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주 물론 이제 재능 기부로 갑니다만 분위기를 보면 같은 사회복지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친 그런 자리를 기대하고 갔는데 뭐 3분 발언 뭐 이런 그 코너 같은 것들을 해서 올라오셔서 말씀하신 걸 보면 이분들의 발언의 내용이 방향이 그 오히려 사회복지사 협회장 내지는 시설장, 기관장들을 향한 발언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면서 이게 오늘 지금 하신 말씀들이 이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사회복지사협회가 임원들이 다 사회복지 시설 기관장들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평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사협회 자기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비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같이 공부하고 어찌 보면 같은 선후배고 같은 자격을 가진 분들이신데
그게 어떤 그 위치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는 대학 평의원회 제도가 생겨가지고 이제는 뭐 학교의 학무위원이라든가 교수회라든가 이런 데서 통과해서도 여기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이제 상원이 생긴 거죠. 예. 그런데 거기에 아주 엄격하게 구성을 예를 들어 교수회 몇 명, 교수 몇 명, 그다음에 학생 몇 명, 직원 대표 몇 명, 외부 몇 명 이렇게 딱 엄격하게 해놓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 조직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도 사회복지 평의원회라는 걸 도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 인권센터를 굉장히 아주 엄격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기초의회나 광역의회에서 문제들 불거졌을 때 말이죠.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 할 수 있는데 안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외부위원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할 거냐 말 거냐를 논의하는 것조차도 터덕거리고 있고 제대로 한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약간 대학의 지금 평의원의 말씀은 사회복지 시설 차원에서도 좀 필요한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윤명숙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보고요. 저도 이제 보통 저희가 시민사회가 대응을 할 때 과거 그러니까 재작년부터까지는 어떤 그 사회복지 시설의 생활인들 이용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예.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기구도 꾸리고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자기 의사 표현을 제대로 못하죠. 죄송합니다. 물론 할 수 있지만 예. 저희가 좀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나서서 하는 건데 현재는 이제 사회복지 당사자들의 문제다 보니까 스스로 만들어가는 분위기를 하는 건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갑질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회복지사협회가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른 시비를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것대로 두고 우리 문태상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신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신고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각 지역에서 발생한 전북 지역의 문제가 익명 고발장이긴 하지만 예. 각 지역 내에서는 특정이 되거든요. 아. 네, 상황과 기관 설명이 묘사가 되다 보니까 특정이 되고 또 지금까지 관행으로 보면 공직 어떤 행정기관에 공익 제보를 했을 때 공익 제보자가 보호가 되지 않아요. 예. 이게 다 학연 혈연 지원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하루도 채 되지 않아서 누가 제보를 했는지 다 알려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야. 빈번하게 발생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곧 블랙리스트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뭔가 좀 자, 강력한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바로 그 행정에 대한 신뢰 부분을 이야기해서 바로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이경진 과장을 연결해서 도 상황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경진입니다. 늘 항상 뭐 행정에 탈만하는 것 같아서 불편하시겠습니다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아마 예. 굉장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사회복지 분야의 공무원분들 많이 계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예. 그래도 우리 지역안에서 이렇게 문제들이 불거져서요. 이 내용 예. 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예. 사회복지과 뭐 나름 책임을 지고 계신 분으로서 이런 지역의 사건들이 터지는 것 좀 불편하시겠습니다. 예, 불편하다기보다는요. 우선 그 도민 여러분들께 이런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한 마음이 가장 크고요. 예. 예, 또 한편으로는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복지시설 현장에서 이렇게 묵묵히 땀을 흘리고 계시는 종사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예.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분들의 사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전라북도청 사회복지과 안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행정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기 한 20여 분 근무하고 예. 있습니다. 저희 과 내에서. 그렇죠. 상당히 많이 이제 자격을 가진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지금 행정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예. 우선 도내 이러한 익명의 폭로 사건에 대해서 도의 입장은 죄송한 마음과 더불어서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분들이 현장에서 근무하시면서 이런 일들로 해서 뭐 사기가 꺾이고 또 일하시는데 좀 장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요. 예. 그런 부분에 좀 그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행정에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인력도 많이 부족한데 또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생각하세요? 아니면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상황이신가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여러 가지 여기 복지 업무의 수요가 이제 갈수록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도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의
그 공백이 생기는 것도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고 예. 보고요.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시설들에 대한 법인들에 대한 그 지도 감독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촘촘하게 점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촘촘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올해 이제 3월 22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7월 30일까지 특별 지도 점검 예, 하고 계시는데 예. 그 숫자가 대략 한 120여 개 사회복지법인 시설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3월 22일부터 오는 7월 30일까지를 지금 저희 도에서는 특별 지도 점검 기간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예. 사회복지법인이 한 120여 개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인에 대해서 그 일반 운영 분야뿐만이 아니고 지금 최근에 발생하는 이제 갑질, 성희롱, 부당한 지시나 차별 대우 같은 인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예. 자가 점검도 실시를 하고 또 제보도 받아서 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현장 확인도 이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까지의 권리감독이나 특별점검에 들어간 내용을 보면 이 사회복지법인의 경영의 비리라든지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보셨다면 예. 이번에는 아무래도 인권 침해 부분까지도 이제 살펴본다 예.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인권 침해에 관련해서 이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쉽지 않다. 예. 이게 이제 익명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면 밝혀진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행정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내부 고발하기가 어렵다. 예.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고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셨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 지금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기 대응 센터 같은 네 온라인 상으로 이제 상담도 하고 본인들의 고충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제보도 할 수 있는 그 창구가 개설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 창구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익명성도 보장이 되고 충분히 고충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오늘 문태성 대표 그리고 양병준 사무국장 그리고 전북대학교의 윤명숙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경진 과장 행정에 바라고 싶은 점 또 질문하고 싶은 점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말씀하시죠. 예, 저희 단체 예, 문태성 대표 인사 나누시죠. 예, 평화주민산업방의 문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예. 저희 단체는 뭐 이건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그 사회복지 시설의 현장의 종사자들이 각종 비리나 인권 또는 이런 시설 조직 내에서 갑질 문화의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이분들이 하나같이의 공통점이 뭐냐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신고를 해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 이 문제점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시민단체에 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경험들을 쌓으면서 행정이 그러면 이런 신뢰가 없으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회복하는 노력을 한다고 해서 회복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행정이 시민사회단체가 가지고 있는 신뢰성을 좀 얻어서 시민사회단체에게 이 업무를 좀 위탁하는 것. 이분들과 함께하는 방식을 통해서 신고자들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탁을 한 시민사회단체가 철저히 조사하고 또 시민사회단체가 이 조사에 대해서 어떤 처분하고 결과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행정에서 좀 받아서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예방과 그다음에 또 조사에 대한 결과가 좀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겠나. 그러다 보면은 점점 이런 사실들이 이런 문제들이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제일 핵심은 그거죠. 시민사회 진영과 같이 할 수 있는 행정이 지금 없어서 이 문제를 예방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 문제가 좀 매번 답답하거든요. 뭐 우리 과장님 연결된 김에 시민사회단체 함께 할 수 있는 뭐 지도점검, 감사 뭐 이런 대응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경험은 한 번도 없습니까? 그러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없어요. 너무 없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루어지기까지 굉장한 투쟁을 해야 돼요. 설득이 안 돼요. 예. 그러니 이것을 거버넌스처럼 또 이렇게 매뉴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또 약속까지도 했었어요. 예. 전라북도 도지사님이 공문으로 딱 도장 찍어가지고 언제였습니까? 2016년도에 예. 그래서 상설 민관 합동 감사팀을 꾸리자고 약속까지 했거든요, 공문으로. 예. 근데 지금까지 안 지켜져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자꾸 저희 같은 시민사회단체에 제보가 들어오는 거고, 저희 시민사회단체는 행정하고 건의를 해도 행정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예. 자꾸 언론을 통해서 폭로하게 되는. 과장님 말씀 들어보죠. 악순환이 계속 예. 됩니다. 과장님 2016년 이런 협의도 있었네요. 예, 그건 제가 내용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아마 그 시민사회단체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 부분은 이제 법령이나 제도적으로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아직 미흡하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행정에서 먼저 이런 법령에 의한 지도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뭐 문제점이 노출이 된다든지 인지를 하고 아니면 시민사회단체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접수가 돼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된 상태에서는 그 사안에 따라서 외부 인사의 뭐 자문이 필요하면 자문도 받고 이렇게 외부 전문가 참여도 시민사회단체 참여도 이렇게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금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학교 안에서 폭력이 일어났을 때 학교폭력위원회가 있고요. 또 예. 아동보호기관과 경찰과 행정이 함께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 요 분야도 그렇게 어려운 분야는 아니고 할 수만 있다면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2016년에 도지사님과 함께 맺은 그 정확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민관 합동 감사팀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팀을 만들자. 예. 전라북도 내에. 오히려 행정에서는 고마운 일이 아닐까 싶은데 인력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세요. 예, 윤명숙 교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미 보건복지부나 중앙부처에서는 감사라는 명칭이라기보다는 평가팀을 운영을 해서 그렇죠. 민간 전문가들이 많이 공모를 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 어차피 행정 인력이 부족한 거는 피할 수 없는 일이고 단시간에 행정 인력을 확충할 수는 없다면 외부 전문가들하고 이 팀을 공정하게 꾸려서 이걸 운영을 하면 되는데 다만 도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분야하고 다르게 복지 업무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기반이 돼서 사람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소홀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인적 자본이 이거의 모든 핵심이기 때문에 인권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모든 시설 기관은 평가를 받을 때 이런 거를 반드시 우리가 보겠다. 그리고 중요한 예시도 해주고 해서 미리 1년 전에 그 기관들에 해주고 이거를 엄격하게 내려가서 평가를 하고 대부분의 감사는 회계감사라든가 조직 운영감사예요. 이런 감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역시 한계가 있고 그거는 행정 측에 저희가 탓할 수는 없어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다른 정부 부처들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도입을 해서 사회복지 시설 평가단을 다 독립적으로 한번 운영해서 감사할 때 같이 연계해서 평가를 해서 그걸 반영할 수 있다면 우리가 또 조금 더 좀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례가 있습니다. 잘 알듯이 자린복지재단에 민간 감사를 합동을 했거든요. 그때도 제가 그 도지사에게 민간 감사로 위촉을 받아 제가 직접 감사로 들어갔고요. 이제 장수에 있는 베델 장수복지재단도 그때도 민간 합동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제 도지사님부터 감사를 위촉받아서 제가 감사를 직접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법령이나 제도는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만들어져 있고 다만 전라북도에서 의지가 있을 때 이것을 실행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진 과장님. 예. 지금 황철호 복지 여성보건국장도 이번 좀 이례적인 부분까지 인권 침해 부분까지도 살펴본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어떤 환경이 조성돼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어찌 보면 의지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요. 자림과 배들 사례도 있고요. 이제 여러 패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사전 지도 점검 예방적 차원의 이제 지도 점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 문제는 이제 어떠한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사안에 대한 심층적인 이제 뭐 조사나 뭐 감사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 그 뭐 특정 팀을 꾸려서 이렇게 하시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한번 그 관련 부서하고요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은 사전에도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예. 이게 실은 행정 인력이 이 기관의 현장을 어떤 디테일한 것들을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탁상 공론에 그칠 수밖에 없어서 예. 저희가 2013년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실태조사 등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게끔 되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거는 공무원, 법인 관계자, 사회복지사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한 개 분야, 10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심층적인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 토론이 그 서울시 복지정책에 반영이 돼요. 저희가 2013년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 그 건의하고 민간 거버넌스를 만들 것을 요청을 했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에도 3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 거기에 예. 인권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조례를 2013년도부터 전북 지역이 14개 시군이 2017년도까지 다 만들었는데 예. 저희가 2019년도에 6년이 지난 시점에 조사를 했었는데 단 한 지역도 한 지역이 없었고요. 다만 이제 전라북도에서 2013년도에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연달아 4명이 자살하면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전북연구원의 용역을 줘가지고 한 번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예방적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사례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과장님? 예. 예. 그런 부분은 한번 그 관련 부서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송이라는 게 뭐 말씀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진행이 좀 더 진전되고 실행이 옮겨져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과장님 저희가 다음에는 뭐 과장님이 나오시든 또 혹은 복지국장님이 나오시든 나오셔서 예. 좀 더 진전된 모습의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팀별로 그 지금 말씀을 좀 나누셔서 이게 뭐 어떤 내부의 고발이 있는 후에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전학도 사회복지과 이경진 과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과장님급 멘트가 이 자신 없는 말씀 목소리 톤이어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행정이 그만큼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 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행정에 대한 어떤 불평 불만과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는 어떤 현황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좀 더 살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같이 좀 함께 가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민간 거버넌스를 만들면 예. 행정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거기에 참여한 전문가들에게 일정 정도 책임이 넘어가는 거고 또 그 구성원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이나 관계자, 전문가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훨씬 디테일한 얘기들이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행정에서 발표한 것들은 선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문태상 대표님이나 윤명수 교수님 말씀하신 실질적인 부분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당사자 목소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자살 사건이 너무 증가해서 2012년하고 2013년에 제가 복지부에서 전수조사를 담당했던 책임자예요.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 전북 지역에 사회복지 종사자들 1,000명을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사하면서 제가 너무 놀란 게 그 시점이 9년 차이가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 이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 더 심해졌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고 있는데 이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면에서는 방치하고 있구나. 이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은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의 수준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시발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뭐 행정과 함께 가야 되는 여러 개의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 전문기관이 있어서 그곳의 기관장과 방송을 해보면 뭔가 좀 많은 것들이 물론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전되고 있구나. 이것은 역시 행정의 의지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사회복지 관련해서도
전국에 140만 명, 아마 이 전라북도도 상당히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종사하고 있고 심지어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을 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현실이 아닐까. 아울러서 사회복지시설의 기관장들의 문제로 인해서 불거진 우리 지역의 현안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 역시 그 중심에는 이 세 분의 공통된 말씀은 행정의 의지 이런 이야기로 좀 결론이 모아져서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벌써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분야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문재승 대표님. 예. 예, 이번에 그 고발장에 돌아서 이슈가 됐던 곳이 진안, 김제, 완주, 장수, 군산인데 예. 이게 완주를 제외한 나머지 곳은 그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위탁한 법인들이거든요. 사회복지 시설인데 사회복지 시설을 위탁해 할 때 심사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 심사 평가에는 되게 뭐 교수님들도 들어가시고 공무원들도 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제가 심사의 항목에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위탁을 할 때 대부분 법인이 후원금 얼마 내놓을 거냐, 재원은 얼마 능력이냐, 이렇게 업무 능력에서 능력이 있냐 없냐, 재원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이런 심사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사건이 터졌으니까 들어올 법인들, 공모에 참여하는 법인들의 위기관리 능력 또는 이런 갑질 인권적인 성향들도 심사 평가 항목에 좀 넣어서 그 부분들이 감점 또는 좋은 점수에 위탁 선정할 때 크게 반영됐으면 점수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양병주 국장님. 이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그러니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2018년도에 그 비실명 그 신고법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대동하게 되면 제가 비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좀 사회복지 시설이 우리 아까 윤명숙 교수님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 존중이나 인간 존엄의 가치를 두고 있는데 현재 우리 기관이 우리 사회복지 시설이 아니면 기관장으로 계신 분들이 여전히 그런 가치나 철학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과도한 성과에 목을 매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면 군대보다 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용인들이 있거든요. 장애인, 노인 이분들의 상황이 다 다르고 특수한데 이런 것들을 개별성을 존중하기보다는 획일화 시키려고 하는 경향들이 강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이런 것처럼 이런 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고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최근에 좀 살펴보면 완주 지역이 유일하게 지금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 당사자들이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어떤 고충을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윤명숙 교수님.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구축하자. 그리고 거기는 함께 가자. 그게 제 마지막 멘트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갑질 폭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작 전에 왜 꼭 이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들만 우리가 만나야 되느냐 윤명숙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44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셨고 또 대학의 교수님으로서 하신 말씀 속에 진짜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사회복지 현장을 좀 안 들어가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국대학교 윤명숙 교수 그리고 평화 주민사랑방의 문태성 대표 그리고 전국희망나눔재단의 양병준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